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 여자예요. 친정 어머니보다 시어머니 기억이 더 많은 사람이죠. 계절마다 시어머니 말씀이 떠올라서 혼잣말로 대답하곤 해요. 이제 저도 시어머니가 됐는데 우리 어머니처럼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저는 사남매 막내 아들에게 시집 왔어요. 어른들보다 손이 동서들 눈치를 더 봤죠. 집에서는 삼남매 둘째였는데 나름 눈치도 있고 생활력도 있다고 자부했거든요. 근데 시집살이는 또 달랐어요. 이미 결혼해서 분가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모르겠어요. 아주버님 두 분은 남편처럼 유순하셨는데 할머니 닮은 시누이랑 형수 두 분은 제가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무서웠어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시아버지 대신 돈을 벌어 가정을 지키셨어요. 생활력이 강한 분이라 평생 시장에서만 일하며 사셨죠. 여자 혼자 아이 넷을 키우려면 얼마나 애를 쓰셨겠어요. 그런 어머니가 대단해 보였어요. 아들 셋 대학까지 보내시고 시누이도 시의원 집으로 시집 보내셨으니 그 공은 말로 다할 수 없죠. 저는 친정 어머니가 제가 중학생일 때 재혼하셔서 못 보고 산 세월이 더 길어요. 친정 아버지도 돈 벌러 다니신다며 저희는 방치되다시피 자랐거든요. 그래서 부모 정을 잘 모르면서 컸어요. 그러니까 투박하게라도 저를 챙기시는 시어머니가 좋았어요. 살림은 뭘 할 줄 알기나 하니? 하며 반찬이며 식재료를 챙겨주시는 것도 고마웠고요. 나름 공부 욕심이 있어서 전문대는 나왔지만 남편 대학처럼 좋은 대학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형수들이 은근히 벽을 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막내가 아직 어린데 너희들이 그러면 쓰냐. 마음 씀씀이 좋지 못한 것들이라며 제 편을 들어주시기도 했어요. 아이를 낳아 기르느라 회사를 그만둘 때도 아이고 아까워라. 애들 못 봐서 미안하다며 안타까워하며 위로해 주셨거든요. 그 밖에도 남편에게 시대가 달라져서 여자라고 앉아서 살림만 하기로 결정한 사람 마음 상하지 않게 챙겨라며 제가 없을 때 일러주시기도 하셨대요. 그런 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죠. 저뿐 아니라 며느리들 상 차리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명절에도 차례 없이 먹고 싶은 음식 먹자고 하셨어요. 명절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봉투에 두둑히 챙겨주시며 오늘 고생했다 하셨고요. 자식들도 멀리 살지 않는데 차비라고 챙기셨죠. 그렇다고 명절 전날부터 가지도 않았어요. 명절날 아침에 가면 어머니가 다 준비해 두시고 차려서 먹고 치우기만 했거든요. 그마저도 며느리들과 아들들에게 다 고루 시키셨어요. 자고 오지도 않았고 명절날 점심 먹고 가는데도 와서 고맙다고 하시는 분이셨어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다 보면 아주머니들이 시댁 흉을 보면서 어떤 시어머니가 좋더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은 그래도 좋은 시어머니 하시겠다며 그러셨대요. 내가 학교를 안 다녀서 많이 배우지는 못했어도 지나는 사람들에게 많이 배워. 시집살이 뭐 그리 좋은 거라고 대물림을 해. 나는 너희 시할머니처럼 안 하고 싶다. 죽어서도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너희 시할머니야라면서요. 시누이네 시댁은 명절 때마다 행사가 많아서 명절 다음 날이면 오실 수 있었는데 꼭 오시면 저희한테 전화해서 너희는 내가 오지도 않았는데 꼭 그렇게 가더라. 대학 나오면 그러는 거냐? 대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냐? 얼른 와서 상 차려 하더라고요. 그러면 남편이 다시 전화해서 어머니 다시 갈게요. 누나 전화 왔던데라고 하면 이 지지배가 정신이 없다. 여길 왜 다시 와? 됐어. 나도 가게 나갈 거야. 애들도 금방 갈 거야. 너희 누나가 이런 전화 또 하면 그냥 끊어라고 전화를 끊고는 하셨죠. 그렇게 넘어가나 싶으면 며칠 뒤 형수들이 번갈아 가며 전화해서 동서 우리 언니가 오빠한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연락을 못했다고 해도 연락을 받았으면 가서 상 좀 차리지 그랬어. 동서 손은 금손이야. 아무리 어머니가 그러셔도 도리 좀 해라며 잔소리하고 끊으시고요.
형수 두 분 다 시누이와 고등학교 동창이라 가깝다 보니 서로 연락이 자주 와서 저한테 돌아가며 그러더라고요. 저 시집 오기 전에는 명절에 당연히 안 만났고 각자 여행 갈 때도 많았다던 남편 말에 화가 날 때도 있었지만 어머니가 잘해주시고 막아주시니 참자 싶어 참기도 많이 참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형수들 목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면서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저도 한 성질 하는데 참다 보니 이게 조절이 안 됐나 봐요. 어머니도 그런 형수들에 대해 아셨는지 번번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남편한테는 우리는 잘못됐으니까 재수 씨 같은 여자 만난 내가 이해 좀 해라.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라고 하실 뿐이었죠. 사사건건 이런 건 동서가 좀 해. 잘 배운 사람이 얼마나 잘하겠어라며 미루고 시키고 나중에 생색은 본인들이 내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혼자 계신 어머니 혹시나 마음 상하실까봐 성의껏 뭘 준비해도 이건 뭐가 문제, 이건 이게 문제라고 트집을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마무리하는 말은 좀 배운 사람이라 우리보다 나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네 하면서 비웃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런 형수들과 시누이에 대해 아시면서도 자칫 제 편만 든다는 말이 나와서 저를 더 괴롭게 할 것 같다고 하시며 내가 저들 편하라고 그랬더니 저렇게 베푼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제대로 못 가르쳐서 저런다라고 하실 뿐이었어요. 어머니 앞에서는 안 그러는 척, 어머니 위하는 척 하면서도 뒤돌아서 어머니 우습게 아는 것도 다 아신다 하시며 한숨만 쉬셨죠. 시누이야 본인 엄마니까 그렇게까진 안 했는데 두 형수들은 정말 제 앞에서도 서슴없이 저 노인네 죽을 때 돈을 다 가지고 가려고 저러나? 왜 이렇게 돈을 안 풀어? 동서는 뭐 받은 거 없어? 내 생각엔 돈 받아서 그러는 거 아니야? 라며 퇴격하기도 했거든요. 시누이도 그렇게 말만 안 할 뿐 시어머니한테 와서 엄마, 내가 우리 시댁에서 얼마나 처지는지 알아? 사위 조금만 밀어줘. 그러면 내가 좀 체면이 설 것 같아라며 아쉬운 소리를 할 때가 부지기수였거든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나는 너희 시집장가 보내준 것까지가 끝이다. 내가 모은 재산 나는 다 기부하고 죽을 거다. 내 돈 빼먹을 생각하지 말아라라며 잘라 말씀하셨어요. 명절 때나 집안 행사 때 어머니가 소집하는 모임 때만 들러서 고맙다고 봉투를 주실 뿐이었죠. 저는 그런 건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어머니가 잘 지내시는지 진짜 궁금해서 어머니 가게에도 들러서 보고 장사 늦게 나가시는 일요일 아침에 같이 식사했어요. 제가 엄마 정의 굶주린지라 어머니라는 존재가 그저 좋기도 했고 남편이 어머니를 무척 애틋해했거든요. 결혼 전부터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 불편할 수도 있지만 나는 우리 엄마 진짜 존경해. 우리 엄마가 조금이라도 웃으셨으면 좋겠어라고 할 정도로요. 워낙 순하고 착한 사람이라 그런 점이 좋아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결심했으니 저도 그 마음에 동참하고자 마음먹고 결혼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 찾아뵙고 하는 것에 불만도 없었고 갈 때마다 제가 들고 간 것보다 더 세심하게 챙겨주셔서 좋았어요. 어머니는 건어물 가게를 크게 하시면서 바쁘신데 음식을 꼭 직접 해서 주셨어요. 밑반찬은 물론이고 김치까지 챙겨주셨거든요. 남편이 어머니 김치만 먹기도 했고 저야 움직여야 할 손이 적으니 훨씬 좋기도 했고요. 남들은 친정에 가서 그렇게 얻어온다는데 저는 시댁에 가서야 얻어먹을 수 있는 처지다 보니 그 자체로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해낼 수 있는 선에서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갔어요. 그래봤자 건강에 좋다는 차, 영양제, 속옷, 양말,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이었지만요. 그래도 그렇게 오며 가는 게 저는 좋았어요. 시집 오기 전에는 해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그러시니 형제들과도 면면해서 사이가 좋지도 않았고요. 그런 탓에 저는 외로웠는지 어머니와 그렇게 지내는 게 좋았어요.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이들도 남편을 닮았는지 할머니를 좋아했고요.
어머니가 시장을 쉬시는 날에는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어머니와 목욕탕에 가서 서로 때를 밀어주기도 하면서 가깝게 지냈어요. 하지만 형수들 눈에는 그런 제가 좋게 보이지 않았나 봐요. 여우하는 둥, 어머니 재산을 다 가로채겠다는 둥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어머니께는 어머니 저희도 챙겨주세요. 저희 너무 서운해요라며 콧소리를 내더라고요. 형수들이 몇 번을 그랬는데도 말을 안 하시던 어머니께서 너희들도 나랑 목욕 다니고 뭐라도 챙겨오지 그러냐? 그러면 내가 반찬도 주고 김치도 주지. 막내는 그것만 해줘도 와. 너희는 하는 것도 없으면서 다른 거 바라지 않니? 나는 막내한테 반찬이랑 김치 말고는 따로 준 거 없다. 괜히 소갈이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하지 말아라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속은 시원했지만 조만간 또 난리가 나겠구나 했는데 시누이한테로 했더라고요. 엄마가 뭐 얼마나 해준다고? 솔직하게 말해봐라면서요. 그래서 그런 거 없어요. 바라지도 않고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귀가 따갑도록 깔깔깔 웃더니 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우리 착한 막내 며느리 엄마 곁에서 같이 착한 척하면서 다 가져가고 싶은 모양인데 너 아직 사람을 뭐로 보고 이렇게 내 숨을 떨리게 하니? 야, 내가 이래 봬도 산전수전 다 겪었어. 내가 우리 엄마 모르니? 라며 저를 다그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어머니를 아신다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진짜 안 주신다면 안 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친정의 부모님들 빈자리가 커서 안쓰러워해 주시니까 감사해서 자주 찾아뵐 뿐이에요. 저는 정말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바라고 갔다고 하면 저 진짜 천벌 받아요라고 했어요. 그러자 얘가 진짜 보통 아니구나. 그래, 그렇게 해봐. 뭐 얼마나 챙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엄마한테 해서 내가 더 챙기기는 내가 가만두고 보지 않아라며 전화를 끊더군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더니 화내면서 끊더라고요. 두 형수와 연락을 하고는 전화를 한 것 같아서 속에서 부글부글 거렸지만 남편한테 말해도 어머니께 말해도 속만 더 상할 것 같아 그냥 저 혼자 삼켰어요. 그럴 때마다 손이 부들거리고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참았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어요. 결혼 20주년쯤 됐을 때 어머니께서도 많이 늙으셨고 가게를 그만두시고 좀 쉬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울면서 부탁하는데도 안 들으시더니 사람이 일을 손에서 놓으면 늙는 거야. 아직 사지육신 멀쩡한데 내가 왜 가게를 접니? 아직 할 일이 많아라며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일이 터졌어요. 물건 점검하시다가 발을 헛디디며 넘어져서 발목을 크게 다치신 거예요. 일단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시고 재활 치료를 받으셨는데도 어머니는 제대로 걷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연세가 있으신데 골다공증까지 있으시다 보니까 쉽게 치료가 안 되네요. 자꾸 연습하시고 하셔야겠지만 보조기구를 지으시고 생활하셔야 될 겁니다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신 어머니께서는 잘 됐다. 박씨 아주머니가 가게 넘기라고 그리 성화를 부려서 내가 생각 중이었는데 이참에 넘기고 쉬어야겠다라며 가게부터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택시 불러 타고 혼자 병원에 다니시며 재활치료를 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따라간다고 했는데 아직 내 사지육신 멀쩡한데 왜 내가 너한테 도움을 받니? 나 혼자 간다. 나중에 목욕탕이나 가자. 너 하던 것만 그냥 해라며 사양하시고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집에서 기다렸다가 들어오시는 것 보곤 했어요. 어머니 집 청소랑 빨래도 좀 하고요. 다리가 불편해지신 어머니께서 하기가 힘드실 테니까요. 시누이, 형수 두 분은 어찌나 바쁘신지 전화로만 때때로 안부 묻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먼저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러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어머니 집도 너무 좁고 오래됐고요.
두 집 오가며 청소하고 빨래하려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께서는 그런 소리 하려거든 오지 말아라. 내가 그래도 혼자 밥해 먹을 수 있는데 왜 내가 아들집 가서 눈치를 보니? 너는 다른 며느리들이 하지 않는 말 좀 그만해라.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야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조만간 모시고 오자 했는데 어머니께서 화장실에서 넘어지신 채로 발견되었어요. 다행히 다른 부상은 없이 머리만 몇 반을 꿰매는 치료를 받으시고 퇴원하시기는 했는데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어머니 이것 봐요. 어머니가 밤에 넘어지면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요. 저희랑 가세요. 애들도 이제 다 크고 제 손가릴 다 끝났어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라며 모시고 왔어요. 어머니가 계시던 집은 천천히 정리하기로 하고 간단한 집만 챙겨서 저희 집으로 오셨죠. 아마 지금 들으시는 며느리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의아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싶었어요. 어른의 그늘이라는 걸 처음으로 느껴보게 해주신 어머니를 진심으로 좋아했고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남편은 지금도 고맙다고 하지만 저는 제가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나이든 부모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 수 있었다는 것에 그저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제 마음에 가진 부모님의 정이라는 결핍을 채워주신 어머니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고요. 물론 조심스럽고 불편했지만 좋았어요. 어머니 부축해서 하는 산책도 좋았고 같이 지내기 시작하며 따라다닌 재활치료에서 어깨 너머로 배운 것도 많았고요. 어머니는 제게 미안해하시고 고맙다 하셨지만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치료받으시며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시기만 할 수 있으면 그걸로 괜찮았어요. 뒤늦게 찾아온 형수들은 조카들이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다고 했고 시누이는 여전히 시댁 눈치를 보고 산다며 엄마가 좀 챙겨주면 내가 엄마 모실 수 있어. 엄마도 며느리보다 딸이랑 있는 게 안 나? 라고 어머니께 아양을 떨더라고요. 저희 애들은 그때 고3이랑 고1이었는데 그 앞에서 자식들 핑계대는 형수들도 속이 보였고 이때가 기회다 싶어 돈 이야기를 하는 시누이 속도 보였죠. 어머니는 형수들이 그럴 때마다 웃으시면서 알았다고만 하실 뿐 다른 말씀이 없으셨고 시누이에게 도대체 사위가 하는 사업이라는 게 뭐냐? 뭘 하는지 알아야 투자를 하든지 정신 차리라고 물바가지를 끼얹든지 하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야? 라며 오히려 더 추궁을 하시더라고요. 대기업에 다니다 그만둔 심해부가 갑자기 정치를 한다며 여기저기 다니느라 바빴어요. 그 사실을 아시는 어머니께서는 허튼 꿈을 꾸며 허송세월을 보낸다고 달가워하지 않으셨고 심해부 집안에서도 탐탁하진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기저기 얼굴이 알려져 있다 보니 손을 못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누이는 자금만 있으면 공천받을 수 있는데 자금이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하는지 어머니를 볼 때마다 돈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셨는데 말이죠. 형수들 남편은 안정적인 회사에 임원급으로 승진해서 다니고 있었기에 다행히 그 걱정은 덜었다고 하실 정도로 심해부가 회사를 그만둔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기에 아예 모른 척 하셨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형수들이 시누이가 다녀가고 난 저녁이면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시면서 나는 진짜 너희에게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갈 거다. 내 돈은 다 쓰일 때가 있어라며 흥얼거리듯이 혼잣말을 하시곤 하셨어요. 저는 그 흥얼거림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머니의 마음만 헤아릴 뿐이었어요. 어머니는 전쟁 때 피난을 가시다가 부모님과 헤어진 전쟁 고아였어요. 고아원에서 이틀에 한 번 밥과 반찬을 볼 정도로 힘겹게 사시다가 13살에 시장에서 껌 팔고 구두 닦고 그러면서 돈을 모으셨대요. 그런 어머니에게 식당 일을 시켜주시겠다는 고마운 아주머니 덕에 시장에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야무지게 껌을 파시는 모습을 보고 데려가신 거죠. 그렇게 시작한 식당에서 일은 힘들었지만 제때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좋으셨대요.
그 가게에서 먹고 자고 하시며 일하신 거죠. 20살이 될 때까지 그 가게에서 일을 하셨대요. 그러다 손님으로 오신 아버지가 어머니를 쫓아다녀서 연애를 하셨는데 시할머니가 엄청 반대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와 결혼을 못하면 차라리 죽겠다며 밥도 굶고 자리를 펴고 누워버리셨대요. 아들이라면 애지중지하시던 시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하셨는데 어머니를 들들 볶으신 거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식당에서 일하던 건 힘든 것도 아니라며 그 작은 집에 일거리가 그렇게 많을 줄 누가 알았어? 그래도 아이들 낳고 기르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점점 더하더라라며 어머니는 회상을 하시곤 하셨어요. 그러다 시누이가 돌이 지날 때쯤 갑자기 알아눕더니 돌아가신 시할머니는 어머니께 내가 죽어서도 너 때문에 눈 못 감는다 하시더니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남편이 태어나고 3살쯤 됐을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가장이 되신 거죠. 남편을 업고 형수들, 시누이는 집에 두고 시장 노점에서 장사를 하시면서 많이 우셨대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장사를 못 하셨는데 그러고 나면 자식들이 굶을까봐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을 맡기고 장사를 나갈 수 있게 되시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떻게든 장사를 나가셨대요. 처음엔 김장사를 하시다가 점점 다른 것도 많이 하셨대요. 건어물이 바로 상하는 게 아니라서 시작하셨다는데 어머니가 손이 좋으셨는지 장사가 자리를 잡아서 점포를 얻고 그러다 점포를 사고 점점 넓히면서 장사를 하신 거죠. 물건 못 쓰게 될까봐 매일 살피시고 다듬어서 장사를 하시니 손님들이 믿고 사가신 거죠. 장사를 그만두실 때까지 그 꼼꼼함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몇십 년을 그렇게 열심히 사신 거죠. 처음엔 내 자식들 배 안 골게 하시려고 장사를 하셨지만 점점 채워질수록 어머니처럼 고아로 자라는 아이들이 눈에 밟히더라고. 그래서 모은 돈을 다 고아들 위해서 쓰고 싶다고 하시는데 어머니 다 하세요. 지금 가지신 거 다 하셔도 돼요. 어머니, 우리가 모실 테니까 그런데 오래만 사세요. 저희는 그거면 돼요라며 말하는 남편은 매번 목소리를 떨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의 한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머니가 맞춤법이 틀린 글씨로 적어놓은 장부를 보면서도 우리 엄마 글도 모르면서 자식 넷을 다 잘 키웠지. 그런데 형들하고 누나는 왜 자꾸 더 욕심을 낼까?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남편의 마음이 좋았어요. 자신의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게 느껴지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컸기에 부럽고 샘도 났죠. 그래서 어머니하고 더 가까이 지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어머니와 정을 붙인 것도 있어요. 또 어머니가 여자분이시라서 더 친근감까지 들었어요. 그때도 제 지인들은 제가 제 무덤 판다며 괜한 짓 하지 말라고 충고 아닌 충고들을 했어요. 그래봤자 자식들은 자식 노릇을 한다나. 정 배신당할 거라며 힘 빼고 후회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들었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할 때도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와 저를 반기시는 어머니를 보면 스르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분이 풀리곤 했어요. 어머니께 여쭈어가며 저녁상을 차리고 남편과 아이들이 맛있다며 먹을 때 어머니가 계셔서 감사했어요. 어느새 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따라잡아서 어머니께서 이제 내가 간 안 봐도 되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괜히 아쉬워서 다른 음식들을 물어보곤 할 정도로 어머니와의 시간이 좋았어요. 그런 경험들을 어린 시절 겪어보지 못한 탓이라는 생각에 울컥하기도 했지만 어머니와는 왠지 동질감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어머니도 부모님이 아닌 분들에게 배운 것들을 제게 알려주셨으니까요. 그런 것도 제게는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랬기에 저는 다 상관없었어요.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관심도 없었죠. 어머니가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어머니와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 저를 형수들과 시누이는
여우라고 하고 미련하다고 했겠죠. 어쩔 땐 저에게 전화해서 안 힘들어? 그냥 요양원이나 보내지. 그런다고 동서한테 뭐가 더 떨어질 것 같아? 괜히 힘 빼지 말라고 하고는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는 동서가 어머니 모시는 거 힘들다고 어찌나 징징거리는지. 어머니 안 불편하세요? 라며 이간질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봤자 어머니와 제 사이가 멀어지지 않으니 아예 발걸음도 끊고 심지어 시누이까지 발길을 끊더라고요. 형수들 몇 번 오시더니 어머니와 이야기를 해보곤 안 오시고 기대도 안 했지만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다들 저러나 싶었어요. 어머니가 속상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말도 안 꺼냈어요. 그래봤자 이간질이나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재산 벌써 다 기부했다고 했어. 그랬더니 안 오네. 집이나 얼른 정리해달라고 그러는데 나 죽거든 하라고 했다. 너희도 그런 줄 알아. 나는 이제 돈 없어. 아이고 그러세요. 언제는 내가 돈 달라 했어요? 라며 괜히 저러라며 웃었어요. 그랬더니 제게 작은 필통 같은 통을 주시더라고요. 열어보니 어머니 감사합니다라는 각인이 있는 만년필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니 어머니는 빙긋이 웃으시더니 이거 잘 가지고 있어. 이게 내가 남기는 유산이다. 내가 특별히 너한테 주는 거야 라고 하시기에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라며 웃고는 제 침대 옆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무엇인들 상관없이 어머니가 주신 거니 잘 보관해야지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어머니가 좋았어요. 그렇게 어머니는 저희와 총 13년을 사시고 어느 날 아침 못 일어나시고 돌아가셨어요. 원래 같으면 일어나셔서 물 한 잔 마시고 움직이실 시간이었는데 안 나오시기에 어머니 웬일로 늦잠을 주무셔? 일어나세요 라며 들어가서 어머니를 흔들었어요. 그런데 힘없이 툭 떨어지는 어머니의 팔에 깜짝 놀라서 남편을 부르고 그 소리에 출근 준비를 하던 아이들이 달려오더니 남편이 울부짖으며 어머니를 불러도 어머니는 미동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저희 곁을 떠나셨어요. 소식을 들은 형수 내외와 시누이 내외가 조카들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몇 년 만에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우리 엄마가 비록 다리가 불편해도 건강하니까 오래 사실 줄인데 이게 무슨 일이야? 자다가 돌아가신 거 맞아? 이거 부검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노인네 밥이라도 굶겨서 잘못되게 한 거 아니야? 라며 소리를 치는 시누이에게 남편이 처음으로 그러면 누나는 그동안 뭐 했어? 내 집에서 엄마가 굶어 죽는지 아파 죽는지도 모르고 누나는 뭐 했어? 라며 들이받더라고요. 속상해서 한 말인 걸 알면서도 그 사람들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형수들은 전에 우리가 알던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장례가 끝나기도 전부터 어머니 재산이 어떻고 집을 팔아서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하고 하는 이야기들만 하더라고요. 조카들도 할머니가 돌아가신 슬픔보다 자신들 취직이 어떻다, 요즘 잘 나가는 뭐가 어떻다며 잘난 척만 하고요. 어머니가 저런 꼴 안 보고 돌아가신 건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뭘 하든지 말든지 저는 그쪽은 보지도 않고 손님들 대접하며 장례를 치렀어요. 장례가 끝나고 어머니의 뜻대로 어머니의 통장에 예금되어 있던 돈은 4군데 정도 나누어서 보육원에 기부가 되었어요. 어머니가 사시던 집은 남편을 뺀 형제들이 나누어 가더군요. 시누이가 유류분 소송하기 전에 야 막내 너 목숨 포기해. 너는 그동안 엄마 곁에서 빼먹을 만큼 빼먹었을 거 아니야? 통장 내역 다 뽑고 소송할 거야. 형제간에 그렇게는 하지 말자라며 엄포를 놓더군요. 그래서 어머니가 주신 만년필을 내놓으며 제가 어머니께 받은 건 이게 다예요. 어머니가 주신다고 해도 저 돈 한 푼 받은 적 없이 제가 어머니 곁에 있고 싶어서 모셨어요. 진짜 저희는 그걸로 됐어요. 소송하고 싶으면 하세요. 입출금 내역 뽑으세요. 만약 다 해서 아무것도 없으면 남은 그 집 다 저희 몫으로 가져가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럴 자신 있으면 하세요라고 저도 강경하게 나갔어요. 이판사판이다 싶어서 질러버린 거죠. 그러자 물러난 시누이와 형수들 일어나서 가더군요. 나가면서 제일 큰 형수가 아니 13년을 그렇게 고생을 하고 반지 하나도 아니고 만년필을 챙겼어. 바보 아니야? 대학 나오고 약은 줄 알았더니 바보네. 진짜 믿어야 되는 거야? 라며 비웃으면서 말하자 다들 킥킥거리고 가더군요. 마음에 파도가 일렁이고 폭풍우가 치더군요. 아이들도 그런 큰아버지들과 고모에게 화가 나는지 거칠게 이야기하고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런 미동도 없이 있더군요. 다들 손주까지 보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하는 나이의 사람들이 저렇게 구는 게 한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그냥 어머님만 생각하자. 어머니랑 우리가 잘 지냈으면 됐어. 어머니가 계셔서 우리 행복했잖아라고 했어요. 그제야 고개를 든 남편은 고맙다, 미안하다라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안쓰러운 중년의 남자가 흘리는 눈물에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어머니를 잃은 가여운 남편의 마음을 제가 아니면 누가 헤아려 주나요? 그런 저희 부부의 마음을 아이들도 느꼈는지 엄마 아빠, 우리는 엄마 아빠처럼 살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할게. 알았지? 우리 부모님 너무 착해라며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어머니가 주신 유산이 더 추가되는 순간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어쨌거나 서로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을 가졌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어머니가 안 계신 일상에 적응하며 지냈어요. 문득문득 어머니의 빈자리가 느껴져서 힘들었죠. 사진을 더 찍어 놓을 걸, 드라이브라도 더 다닐 걸, 산책길이 이쪽이 더 좋았는데 등등 후회되는 일들만 떠오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울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계셨으면 좋아하셨을 식재료들을 만나면 또 마음이 일렁이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더했겠죠. 아이들도 할머니 좋아하시는 건데라며 살아계실 때처럼 들고 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조금씩 그런 생활에 익숙해질 때쯤 누군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올 사람이 없어서 놀라서 화면을 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누구세요? 라고 물으니 함정네 할머니 댁 아닌가요? 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잠시만요라고 답을 하고는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이 나가서 문을 열자 커다란 꽃다발을 든 남자분이 서 계시더군요. 남편이 무슨 일이시죠? 저희 어머니는 왜 찾으시죠? 라고 하는데 남자는 고개가 거의 땅에 닿을 정도로 인사를 하면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성민준이라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댁에 들어가서 말씀 나눠도 될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이름을 대며 꽃다발을 가지고 나타난 남자의 존재에 대해 궁금하면서도 겁도 나더라고요. 일단 들어오시라고 해서 들어오더니 무릎을 꿇고 제가 소식이 늦어서 장례식에 못 가서 꽃을 사왔는데 어머님 방에 좀 둘 수 있을까요? 아버님 계신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셨나요? 라고 묻는 남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꽃을 받아서 어머님 방에 가져놓자 남자는 저는 어머님 안 계셨으면 아마 진작 잘못됐을 사람이에요. 어머님 덕분에 사람 노릇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부동산을 하고 있고요. 여기 명함입니다라며 명함을 내미는데 성민준이라는 이름과 함께 대표라고 쓰여 있더군요. 그래도 의문은 해소되지 않아서 저희 가족이 의문의 표정으로 바라보자 제가 15살쯤 어머님을 처음 뵈었어요. 저랑 단둘이 사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혼자 남은 걸 아시고 도와주셨죠. 저희 할아버지가 시장에서 박스를 주워다 파시고 그 돈으로 저를 키워주셨는데 어머님이 워낙 인심이 좋으시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부탁을 하셨나 봐요. 혹시나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손자 좀 좋은 데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요. 그런데 15살이나 먹은 놈을 고아원에 보내자니 적응 못할 것 같고 어머님도 고생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보내기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름 사춘기하며 반항기 가득해서 어머님의 호의를 동정이냐며 내치기도 했는데 제 뺨을 때리시면서 동정이면 어떠냐? 먹고 살아야지. 너 잘못되면 내가 너희 할아버지를 어떻게 만나겠냐? 라며 혼을 내시더니 공부해라고 하셨어요.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다니고 어머님이 주시는 반찬으로 밥도 해먹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는 돈 많이 번다는 부동산학과 갔고요. 염치 없게도 장학금 못 타서 어머님께 손을 벌렸는데 당연히 주지 하시면서 주셔서 대학 다녔어요. 제가 나중에 돈 벌기 시작하면서 매달 얼마씩 갚는다고 했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잘 모아뒀다가 너 아내 가진 놈으로 내 자식한테 갚으려면 갚아라 하시더라고요. 제가 졸업 기념으로 만년필을 하나 사드렸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외국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전화드렸더니 그 만년필 우리 막내 며느리한테 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뭐 해드리면 좋겠냐 했더니 해주긴 뭘 해줘? 그냥 그런 줄 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출장 다녀와서 어머님 소개로 후원하던 고아원에 물품 전달하러 갔는데 원장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돌아가셔서 기부금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야기 듣자마자 꽃부터 사서 왔어요. 어머님은 살다가 도움이 필요하면 돕기는 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잘 계신 분들에게 제가 도울 일이 뭐가 있겠냐 싶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라는데 제가 방으로 가져온 만년필을 내밀며 이 만년필이 맞나요? 라고 물으니 울먹이며 네 맞습니다. 맞네요. 제가 일부러 종로에 있는 가게까지 가서 각인을 새겼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과 아이들은 처음 보는 물건이라 놀라서 보더라고요. 남자는 그 만년필을 어머님 손이라도 되는 듯 쓰다듬더니 제가 전화만 드리지 말고 찾아뵙고 인사를 더 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죄송해요. 올 때마다 어머님이 너무 잘 지내신다면서 아드님과 며느님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10수년을 이렇게 보냈어요. 제가 참 나쁜 놈이죠. 너무 죄송해요라면서 눈물을 닦더니 저와 남편도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님의 평소 성품에 어떻게 하셨을지 그려지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을 닦고 있는데 남자가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어머님께서 전부터 고아원 하나 짓고 죽고 싶다고 하셔서 어머님이 말씀하시면 내놓으려고 해놓은 땅이 있거든요. 그 땅을 제가 양도를 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남편은 아니에요. 어머님 아시면 저희 혼나요. 어머님이 어려울 때 도우란 이야기는 막내 며느리 하면서 의지해라 그러신 거지 뭘로 갚으란 이야기가 아니세요라며 사양을 치며 거절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저희가 그 땅을 받겠다고 할 때까지 돌아가지 않을 기세였어요. 저와 남편은 완강하게 못 받는다 했죠. 그러자 남자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왜 저를 짐승 같은 사람으로 만드십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받아주세요라며 무릎을 꿇고 안 일어나더라고요. 일단 너무 늦은 시간이라 알겠다고 하고 돌려보내려는데 여기에 입만 하시면 다 돼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어요라며 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더군요. 어안이 벙벙한 채로 사일란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나보다 당신이 어머님하고 더 친했으며 당신 맨날 나한테 어머님랑 당신이 더 친하다면서라며 제 옆구리를 쿡 찌르더라고요. 그 순간 어머님이 뭐가 떨어지면 좀 받아먹어라. 맨날 물러터지게 하지 말고 너 자식들도 생각해라고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 사인을 했어요. 남자는 그 사인을 받자마자 올 때처럼 머리가 땅에 닿을 듯 인사를 하고 나갔어요. 며칠 있다가 다시 와서 이것저것 필요 서류를 이야기하고 갔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고 부산스럽게 움직이더니 제 땅이라며 문서 하나를 만들어 주더군요. 형수님 땅이에요. 한번 가보실래요? 라고 하기에 어휴 내가 뭐 할 줄 안다고. 저 양반 퇴직하면 진짜 거기에 어머님 이름 딴 보육원이나 지을까 봐요. 그때나 가보죠라고 했더니
지그시 웃더니 보육원 지으시기 힘드실 거예요. 아무튼 나중에 모시고 갈게요 하더니 가더군요. 반찬이랑 김치랑 챙겨서 주자 어머님 생각이 난다며 눈물이 글썽하며 가는 그 남자를 보면서 어머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더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나고 큰아이가 결혼을 하고 둘째도 좋은 사람이 생겼다며 자랑을 할 때쯤이었어요. 땅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가보지도 않아서 실감도 안 나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그래도 사람인지라 든든하긴 하더군요. 그런데 남자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만난 이후 몇 번을 어머님 반찬과 맛이 같다며 찾아와서 반찬 가져가고 반찬 값이라며 이것저것 놓고 가는 남자와는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형수님, 그 땅이요라고 하기에 필요하세요? 그러게 왜 준다고 덜컥 줬어요. 뭐 보내줄까요? 라고 물으니 아니요. 그 땅은 형수님의 것이니까요. 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참나. 그게 아니고 거기가 이번에 리조트가 들어서면서 땅값이 엄청 올랐어요. 이제 못 놀리는 땅 됐으니까 파시라고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라는데 무슨 말인가 싶어서 네. 만했어요. 나중에 가보니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좋은 땅이었다고 어머님이 살아서 바다를 못 가보셨다고 하면서 고아원을 지으면 바다가 보이는 땅에 지어서 아이들이 바다에서 실컷 수영하고 크게 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그 땅을 사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좋은 풍경을 어머님이 못 보신 게 마음이 아팠어요. 굳이 이 땅이 아니어도 어머님 모시고 바다 한번 갈 걸 하는 후회만 들더라고요. 다리가 아프시니 더 가고 싶으셨을 텐데 하는 생각 말이죠. 남자의 말대로 땅은 정말 높은 가격에 팔렸어요. 소위 땅 팔아서 졸부가 됐죠. 그래서 낭비 좀 하기로 했어요. 그 돈을 네 등분을 해서 그중 하나는 아이들에게 둘로 나누어 양도를 해주고 또 다른 하나는 어머님이 기부하셨던 고아원에 기부를 했어요. 어머님 이름으로요. 그리고 하나는 어머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도우려고 준비 중이에요. 나머지 하나는 혹시 모르니 가지고 있기로 했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 몇백억 되는 돈인 것 같지만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라 마음이 든든해요.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시누이가 또 내놓으라며 난리를 치는데 남편이 어머님 덕분에 생긴 돈이긴 하지만 어머님이 주신 건 아니니까 누나랑 형들한테 나눌 일 없어. 누나 좋아하는 소송해 보든가. 나도 이제 참지만 않아라며 엄포를 놓더라고요. 진작 좀 그래주지 싶다가도 저 속이 속상해서 보이니까 마음이 누그러져요. 제가 그래도 복이 많죠. 이 복 잘 누리면서 잘 살고 싶어요. 잘 산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생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저는 어머님처럼 살고 싶어요. 어머님처럼 잘 베풀고 딱 부러지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싶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일기에 내 자식으로 태어나서 너희도 고생이 많았다.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여한이 없다. 나중에 이 일기를 보면서 내게 원망이 있어도 그것만은 알아줘라. 내 모든 행동은 너희를 위해서였다. 너희 잘 되라고 모든 발걸음에 기원을 담으며 살았다. 실망스러워도 나는 너희가 잘 살길 바란다. 너희를 품은 그 10달의 시간 동안 행복했고 너희가 태어난 후로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너희를 사랑했다. 그것만 알아달라라는 일기가 생각이 나네요. 형수들과 시누이는 끝까지 읽지 못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산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좀 더 고민해 보려고요. 그럼 고민을 남기고 저는 이만 글을 마치겠어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